안녕하십니까. 영화 보고 와서 리뷰하는 소마시네마 막 리뷰입니다. 뭐 인기 채널 된 건 포기한 것 같고요. 그냥 본 영화를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는데 저는 마음에 아주 들었는데 흥행은 아주 안 되는 화란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화란이란 영화는 사실 이제 느와르 영화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느와르라고 하는 건 이제 필름 느와르란 말에서 나왔던 거고요. 어둡다는 표현을 썼고 40년대에 이제 헐리우드의 비무비로 시작된 장르죠. 어둠의 세계를 좀 다루고 있는, 범죄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양식적으로는 장피에르 멜비를 중심했던 소위 말하는 프렌치 느와르, 그 다음에 다시 80년대에 이제 홍콩 느와르, 뭐 사실 그 외에 이제 대중 영화의 한 장르로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게 많은 팬층을 보유하긴 사실 어려운 장르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건데요. 이 화란이란 영화가 호평받는 거는 그 신화적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느와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남자들의 세계거든요. 이 남자, 특히 폭력, 범죄, 이런 세계고, 이 남자들의 세계에서 결국 파멸해버리는 이야기가 느와르의 기본적 얼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란이라는 영화는 이제 제목이 시사하는 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는 물론 이제 이 영화의 영문 제목은 호프리스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희망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영화의 이제 해외판 포스터에 보면 그 호수가 나오죠. 이건 이들이 살고 있는 그 명안시라고 하는 가상의 도시, 재개발 도시 직전에 경기도의 도시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도시의 주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간은 이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송중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일종의 중간 보스, 약간 이제 명안시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 범죄 집단의 이제 중간 보스인 치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송중기가 연기하는 캐릭터인데, 그 송중기의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호수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이 공간이 이제 부정이 벌어지는, 동떨어진 고립된 공간이라 설정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중요한 범죄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자, 화란은 대략 이제 영화의 시작은, 오프닝 시퀀스는 영화의 주인공인 이 탈출을 꿈꾸는 소년인 김현규, 홍사빈이 연기하는 인물인데요. 이 친구가 돌을 집어 들고서 자신의 그 이복 동생이죠. 이 비비로 알려져 있는 김형서가 연기하는 하얀을 괴롭히고 있는 이 같은 동급생, 또 이 같은 고등학생의 재학 중인 아이에게 상당히 과격한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은 이 영화의 기본 얼개라고 할 수 있는 부자 간의 관계라는 설정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적인 이제 경험담에서 사실은 비롯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폭력의 양태들이 주로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일어나게 되고, 그 폭력의 양태를 물어받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의 대사 중에도 그 새끼가 무슨 아빠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양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 양아버지가 이 주인공인 김연규에게 심각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그 폭력에 대해서 영화 사실적 설정을 가지고 옵니다. 이 김연규는 굉장히 머리가 컸어요. 그래서 뭐 똥파리 같은 영화에 보면, 양익준이 연출한 똥파리 같은 영화에 보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강력한 폭력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김현규는 아버지에겐 저항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어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존재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일단 이 김현규를 중심으로 김현규의 가족, 영화의 앞부분의 경우에, 김현규는 이제 그 정만식 배우가 연기하는 작은 중국집에 배달 알바를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요 테마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를 잘 보면, 이건 이제 느와르적 설정을 아주 잘 치밀하게 연출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김현규가 이제 깡패의 길에 입문하기 전에 그러니까 영화의 지금 스틸이라든가 공개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배달일, 그 시장 바닥에서 그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다리를 저는 아빠가 있고, 그 아빠가 돌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현규는 이제 이 동네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영화에서 사채업자를 하고 있는 이 치건의 조직에 의해서 그 아이가 이제 다치게 되는 정황들을 이제 안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의 짐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꽤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영화 속에 있는 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김현규의 경우에는 뭐 진짜 아버지의 폭력 앞에서 꼼짝을 못할 정도로 얼어붙을 정도로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주인공이 홍세빈이 연기하는 김현규고요. 그 다음에 영화의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치건, 즉 송중기는 자신을 죽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 그 호수 장면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를 영화의 중반부 이후에 얘기해 줍니다. 그 설정은 결국은 이제 이 치건이 이 김현규에게 깊은 애정이라든가 깊은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요 요소죠. 이 둘은 자신의 친부 또는 의부에게 심각할 정도의 폭력을 당한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의 가상의 도시 명안시에서는 적어도 이 영화 속의 세계관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그런 폭력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고 말 수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사실 이제 그 김현규에게도 보호자인 어머니가 있지만, 앞에 영화의 처분의 서두에 행사된 이 폭력 행위로 인해서 김현규는 일종의 그 합의금을 제공을 해야 돼요. 아주 심각하게 큰 돈이라고 할 수 없는 300만 원 정도의 요금을 해야 되고, 그 원인 제공자이자 적대적인 관계인 것처럼 영화 초반부에 살짝 나옵니다만, 피가 섞이지 않는 남매의 관계로, 그러니까 뭐냐면 김현규의 친부는 어렸을 때 김현규가 태어나기 전에 도망을 가버렸고, 엄마가 그딴 새끼는 필요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아무 관계도 아닌 친부의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김현규 친부가 떠나고 나서 엄마에게 생긴 그 새로운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일종의 그 동네에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게에 있는 그 남자가 데리고 온 딸이 이 김하얀이라고 하는 인물인 거죠. 김영서, 비비가 영화 속에서 본명을 쓰고 김영서 캐릭터인데, 연기는 일단 합격점, 굉장히 잘하는 배우입니다. 이 김영서 배우도. 자, 그래서 그 둘이 있는데, 이 둘이 사실 영화 속에서 유일하고 의지하고 있는 존재라고 말 수 있어요. 그래서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나마 김현규가 구하려고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엄마와 이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하얀을 모두 구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하지만 영화에 상대적으로 그 엄마는 사실은 거의 삶을 좀 자포자기한 느낌으로 아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리고 이 집의 생계를 끌고 나가고 있는 실질적 존재이기도 해요. 김하얀이. 이는 이제 자신의 그 알바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집안의 식사라고 하는 거는 이 김하얀이 가지고 오는, 김영서 배우가 연기하는 김하얀이 가지고 오는 햄버거에 의지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먹는다라는 요소도 상당히 중요한데, 항상 이 따뜻한 뭐 가족의 식사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에게 자기에는 모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김현규에게 실질적인 아버지는 바로 이제 송중기가 연기하고 있는 치건입니다. 치건이 이 사람에게 지금 그냥 집을 벗어나서 조직의 일종의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와서 밥을 먹을 때, 지금 송중기는 이 생선을 동태국 같은 걸 끓여주죠. 그리고 끓여주고 그것을 이제 손으로 잡아서 뜯어 먹습니다. 이것에 살아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개걸스럽게 먹는 이미지로 이 따라하고 있는 우리 주인공 연규의 모습을 볼 수도 있죠. 이 김현규는 이 행위를 갖다가 이제 영화의 전체 회식 장면에서도 눈치 없이 해가지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이제 정신적 공황이라든가 하는 것의 본능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현규는 사실 탈출을 꿈꾸는 친구예요. 영화의 초반부부터 네덜란드 그 짜장면 배달하는 일을 하는 장소에서
검색을 하는데 네덜란드 이민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 장면은 지금 보시고 있는 풍차의 모습처럼 네덜란드의 이미지가 있죠. 네덜란드의 한자 표기가 화란이고 화란이란 말은 그 말 그대로 화란이라고 하는 또 혼란 그런 난리통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속의 모습을 모두 이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인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이 공간, 명안시라고 하는 공간이 지옥 같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가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의 구체적 일종의 지명의 이름이 화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영화는 사실 이 김연규라고 하는 인물이 주체적이라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는 겁니다. 이 하얀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맨 처음에 이제 폭력 행위를 통해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구해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연규였습니다만, 어쨌든 이 화란 역시도 이 연규를 구해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둘의 욕을 주고받는 관계이죠. 하지만 사실 둘은 이제 남녀관계라고 영화 속에 이제 남녀관계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만, 관계처럼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한 방에서 술 취한 아버지의 폭력에서 하얀은 친딸이기 때문에 비교적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이 아들인 연규는 폭력의 아주 엄청난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얀이 그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죠. 자, 그러면서 이 영화 그 위기에 300만 원의 빌미가 돼서 지금 요거 이제 폭력 행위를 당하고 있는 연규의 모습이고요. 복수를 당하고 있는 거고요. 이 빌미가 돼서 이 정재강이 일종의 그 여러 조직들의 구성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 김종수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국회의원 후보자들까지 드라이빙을 걸 수 있는 막강한 지역의 권력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네, 요런 이미지죠. 그 중에 이제 여러 보스들이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보스인가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뜻 나오긴 합니다만, 뭐 실제로는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여러 중간 보스들 중에서 이 치건, 즉 송중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치건의 등장부터가 굉장히 부각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 귀의 모습을 보면 지금 영화 속의 스틸에도 나옵니다만 굉장히 찢겨져 있고요. 이 찢겨져 있는 것은 이 송중기 캐릭터, 치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트라우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물에 관련된 연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 속에서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좀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이 호수 공간에서 치건은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연규와 같이 이제 그 얘기를 털어놓게 되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김종수 캐릭터가 연기하는 보스, 이 영화 속 이름의 경우에는 그 중범이라고 하는 캐릭터예요. 김종수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 김종수 배우 이분이죠. 이 배우가 연기하는 이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데, 자신의 이제 술 취한 아버지가,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 치건은 조직 범죄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방식이 술을 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트라우마는 술 취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술 안주를 잡아오라고 호수 가운데도 던져주고서 그 속에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영화 속에 그 장면을 묘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치건의 말대로라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기절한 순간이 생겼던 거죠. 근데 물에 빠져 있었던 어린 치건을 구해낸 인물이 바로 이 지역의 보스인 중범 김종수 캐릭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죽은 목숨처럼 여기는 치건의 경우에는 그냥 그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일종의 보훈의 차원처럼 그에게 충성하고 있는 조직 보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꿈도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캐릭터인데, 송중기라고 하는 캐릭터가 되게 미소년의 이미지가 강한 배우가
저렇게 귀가 찢어진 얼굴로 등장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 동료인데 묘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 홍사빈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 삶의 방식들을 이제 치건에게 배워나가면서 일종의 이 가상적, 영화적의 가상적 부사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영화에서 지금 스틸이라든가 이런 예고편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진짜 이제 양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의 경우에는 영화에서 진짜 공포 영화처럼 처음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 속에서 이 친구가 아버지가 그딴 새끼가 무슨 아버지냐고 부정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 집안에 같이 살고 있고 그 아버지의 존재, 술을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몸을 꼼짝하지 못할 정도의 공포감을 주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했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아버지에게 연락이 안 가게 막으려고 했었으나 그 얘기를 듣고서 새로 뜯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서 방망이를 뜯어가면서 그 방망이 비닐봉지죠. 아주 좋은 방망이도 아닌가 봐요. 비닐봉지로 뜯어가면서 그 야구 방망이로 아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공포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멀쩡히 나타나가지고 이 주인공에게 와서 얘기를 해도 늘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말만 걸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 인물을 그런 상황에서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인물이 하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 세계예요. 가정의 그런 묘사, 이 공포감은 그대로 지금 조직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식되었다고 말 수 있는데, 다만 온화한 측면에서 보자면은 치건이 훨씬 더 온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만 치건은 더러운 일을 해야 되는 일이고 자신도 원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죽은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의 기억에 의하면 호수에 빠져서 건져졌을 때 그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죽은 인생을 그냥 연명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살아가면서 범죄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들이 훔치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이동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들을 갖다가 도난을 훔쳐서 그것을 갖다가 뭐 해체하거나 아니면 부품으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재판매를 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의 수입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 성과로 가는 거야. 이게 사실 약간 또 이것도 메타보죠. 비유입니다. 오토바이는 이동수단이고 탈출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근데 이 헤어날 수 없는 삶에서 그 오토바이는 생계의 의미고 그것을 뺏어버리면 그 사람은 삶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앞에서 이 영화는 부자의 관계에서 주목한다고 그랬는데 이 치건과 주인공 연규와의 관계도 일종의 가상의 부자 관계고 앞에서 던져졌던 이 어린 아이가 연규가 생일을 맞이했다고 해서 짜장면 배달을 갑니다. 그 짜장면도 사실은 정만식 배우가 연기하는 사장이 맨날 하나만 시킨다고 짜증을 내면서 담배불에다가 그 지진 되게 더러운 거라거든요. 근데 연규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이한테 먹이고 있는 그 배달하는 아버지에게 그걸 먹여야 돼요 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도 그 사실까지는 발설하지 않죠. 어쨌든 그 아이는 그걸 먹었는데 그 연규가 그 아이를 오토바이에 태워서 일종의 놀러 다니는 그런 장면이 영화의 앞부분에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 바로 붙여서 이 치건의 부하들 정재강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일종의 실행파인데 넘버 2에 해당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치건의 조직에서는 그 인물이 주도하여 사치를 쓰고 있는 그 아이의 아빠에게 협박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아이가 소리로만 사운드 효과로만 나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 상황에서 다치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그래서 입원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도 도난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자,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이제 치건의 경우에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그 실천을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영화는 계속 부정한 같은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의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김종수 배우가 연기하는 이 인물의 경우에 이 좀 더 냉혹하고 현실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그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더러운 돈을 이제 박스가 이 더러운 돈이 비자금이 융통되는 그런 장치예요. 영화의 상징적으로.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지만 유약한 국회의원 후보는 그걸 거부하게 되고 그는 살인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탈출을 강력하게 원하고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 치건의 경우에는 순종적인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말하자면 자신의 역할 대신에 자신에게 일종의 그 거부를 하고 있는 좀 인간미가 남아있는 연규에게 일종 형벌로서 손톱을 뽑아버리는 벌칙을 주로 연규의 집을 찾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차마 해내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유일하게 연규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인물인 거죠. 치건은. 영화 속에서도 이제 술을 안 마신다고 했습니다만 회식 장면에서 이 치건이 그의 아버지로 보이는 노인에게 술잔을 주려고 하자 그것을 뺏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자, 그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화를 내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은데 영화의 후반부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좀 더 집착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그 오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영화에서 눈에 띄는 이 아이에게 그 청부살인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상황에서 영규는 그 실행을 하다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몰고 있는 오토바이가 파괴되어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스포일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폭주하게 되는 상황이죠. 치건의 경우도 영규가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모든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규의 연규를 구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데 연규는 정작 자신이 그런 상황에 몰려버리게 있게 돼버리자 자신이 살릴 수 있어야 되는 존재였던 엄마와 그다음에 하얀을 위해서 떡하니 아까 얘기했던 보호자의 역할을 영화의 후반부에 와요. 얘들은 부모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하얀에게 보험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고 하얀이 그 돈을 마련하간 영규 대신에 이제 일종의 인질이 되기 위해서 치건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물론 치건해야 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 상황에서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그 폭력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흥행으로 가기가 힘든 요소들이 그런 신화적 요소들을 충분히 그 일반 관객들에게 그 설득시켰느냐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설득시키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굉장히 되게 끈적거리는 영화고 무슨 멋이라고는 하나도 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화면 자체는 그 스타일리시하고 잘 찍은 영화입니다. 근데 공간 자체가 칙칙하죠. 칙칙한 공간이고 그 속에서 여기서 멋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게 또 끔찍하단 말이죠. 그래서 비릿하고 짜증나는데 이 폭력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좌절하고 말아버리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동직 평론가가 이제 두 소년에 대한 뭐 이런 얘기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던 건 결국은 이 영화 속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치건 역시도 자신은 죽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파멸적 결말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보면 설득이 안 되는 그 장면, 영화의 둘의 이제 이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이 박살이 나버리는 이 장면이 장면의 끔찍함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화 화란이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상업적으로는 조금 뭐 매력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극장에 비싼 돈을 줘가면서 좀 폭력적이거나 좀 색다른 영화들, 안전한 선택을 좀 원하는 경향이 좀 있죠. 예. 그래서 뭔가 좀 화끈하게 웃거나 화끈하게 좀 뭔가 나 대신 뭐 대행으로 뭔가를 해주거나 이러면 바라는데 이 영화는 뭔가 좀
묵직하고 현실적인 얘기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또 리얼리즘 드라마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되게 신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오이디푸스,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가득 차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근데 아주 누아르적으로 잘 풀어낸 영화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칸네 영화제에서도 갔던 영화인 것 같고, 배우들의 경우에도 그런 극적 요소들이 설득력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 영화를 아마 송중기 배우 경우에 이제 뭐 돈도 안 받고 연기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배우 뭐 어쨌든 이 영화에 설득되었냐 안 되었냐를 떠나서 배우들의 연기는 매우 훌륭합니다. 송중기 배우는 그 예에 그 댄디하고 멋진 이미지들을 깨끗하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 파멸적인 캐릭터들을 멋지게 연기해냅니다. 이 영화의 딱 첫 등장면부터 저 귀에 찢어 있는 그 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잘 살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 좀 보조적 캐릭터입니다만 이 정재강 캐릭터는 아주 건들거리고 약간 뭐 그렇게 이제 마치 공무원 같은 느낌의 갱스터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주인공 캐릭터인 두 소년 역할을 하고 있는 홍기빈 배우도 거의 얼굴이 이렇게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홍사빈 배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비비라고 알려져 있는 뮤지션인 김영서 배우의 연기 또한 훌륭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많은 그런 그 국적 드라마라든가 구조적인 측면에 이제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설득력이나 일반적인 그런 영화의 모습들은 아니기에 일반 관객들을 설득해내는 좀 한계가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본 영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영화가 뭔가 기대했던 바를 배반했었을 때 더 매력을 느끼는데, 이 정재강 배우가 연기하는 정재강 배우를 크게 그러니까 뭐 역시 크게 성공한 영화는 아닙니다만, 이 정재강 배우를 크게 알렸던 신인으로 많이 알렸던 영화가 그 나다웃이라는 영화죠. 그러니까 이 실패한 야구 선수가 이제 그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뻔했다가 나오는 얘기인데, 전체로 룩 같은 건 그 영화랑 비슷해요. 나다웃이라는 영화는 물론 이제 정재강 배우가 거기서 그 주인공입니다만, 어쨌든 그 속에서 이제 좀 더 장르적 요소들을 더 잘 적절하게 더 집어넣은 영화가 이 화란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한번 좀 흥미롭게 감상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뭐 꼭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영화들이 좀 다양하게 등장해서 많이 좀 소구되어야, 좀 어두운 영화지만 소구되어야 좀 더 영화가 영화계가 풍성해지겠죠. 약간 그 언론에서 이런 식의 보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송중기의 이름으로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만 주목한 게 한국 그 영화 언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언론의 기본적 문제입니다. 상업적인 성공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런 식의 투들의 평가들이 많은데, 화란이라는 영화는 그렇게 평가받기에는 좀 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훈 감독의 거의 이제 장편 데뷔작이죠. 김창훈 감독의. 맞는지 한번 확인만 할게요. 김창훈 감독의 데뷔작인가요? 네. 출연. 알려진 바가 별로 없네요. 김창훈 감독의 거의 데뷔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어쨌든 칸느 영화제 주목할 부분의 시선, 칸느 영화제 그 경쟁 부분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주목할 만한 시선에 또 초대받아서 칸느까지 진출했던 영화일만 하다. 아주 그 평가도 잘 받을 만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고 여력이 되시면 약간 꼬챙이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피해야 될 영화입니다만, 훌륭한 영화입니다. 화란. 뭐 별 마스터피스 이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훌륭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한 리뷰였습니다.